우리 할머니 죽인 게 네가 아니라 팔척이었다는 거 왜 말 안 했냐? 왜 이러십니까? 구해줘, 강철아, 제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있던 진짜적. 이제 그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궁궐의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입 다물라 하지 않았느냐? 대체 그걸 여리한테 왜 말한 것이냐? 그 아이 걱정하고 있었구나. 환갑 넘은 양반놈들이 죄다 그 부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바람을 불러올 수가 없어? 천년을 버텨온 듯한 돌담은 미세하게 균열이 생겼고 서늘한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흘러갔습니다. 기물의 냄새가 공기 속에 녹아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피하고자 침묵으로 스스로를 봉인하고 있었지만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궁은 지금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무개노의 발을 잠시라도 묶어둔다면 열련 계집을 없애는 것 일도 아닐 것이다. 분명 둘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목숨이 내 손에 있다. 살리고 싶다면 해가로 오거라. 태양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달빛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채 잿빛으로 빛났습니다. 저 멀리 종로에서 울려 퍼지는 은은한 쇠소리는 기이하게 느려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일으켰죠. 그 한가운데 여리는 서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습니다. 피로 새겨진 운명과도 같은 무녀의 사명 그리고 사적인 슬픔과 증오의 기억. 그것들이 하나의 불씨처럼 타오르며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결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기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미소를 머금은 채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기물은 단지 도구였을 뿐. 저주를 만든 건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강철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피와 죽음에 찌든 삶을 살아온 그에게 악의 냄새는 익숙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처음으로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여리를 향한 감정은 그것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그 감정 때문에라도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죠. 이정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격한 피의 기억. 선왕의 처참한 최후. 아버지를 죽인 팔척기의 모습이 아직도 그의 눈동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알게 되었죠. 왕자란 진실을 지우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실과 마주한 인간 이정으로서. 그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리 강철 이정. 세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안고 한 자리에 섭니다. 무녀 기물왕.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은 단 하나.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그 선택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덮어둔 죄 피해 역사,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밤 고요한 전율 속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그녀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여리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강철이 있고 그들의 진심은 이제 누군가의 숨겨진 악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기궁은 오늘 밤 무너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피로 써내려진 진실은 마침내 스스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살기에게 물려 치명상을 입은 강철. 깊은 물 안에 잠긴 듯한 의식의 틈 사이로 희미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그 음성은 익숙했습니다. 열이었습니다. 강철이 제발 눈 좀 떠요. 나 아직 당신한테 해야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끝은 피에 젖은 그의 얼굴을 덜덜 떨며 감싸쥐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미워했던 남자를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밀어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마음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당신이 이런 일로 쓰러지는 건 싫어요. 절대 싫어요. 여리의 눈물이 강철의 뺨에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노와 오해를 녹여내는 듯한 온도였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꾹꾹 삼키며 다시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맥박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살아있어요. 그쵸? 듣고 계신 거죠? 강철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꼭 증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발. 그 순간 땅이 울리듯 굉음이 퍼졌고 수살기의 기운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무너질 듯 흔들리는 공기 속에서 이정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져 있는 강철을 본 뒤 고요히 숨을 들이마시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담수의 제왕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보여주마.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순간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번개처럼 날아가 수살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마치 귀신의 몸속에 갇혀있던 사악한 기운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공기가 일그러졌고 강철의 주위엔 야광조의 빛이 희미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라줘요. 나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날 지키려 했는지, 왜 그토록 외롭게 살았는지 그걸 이제야 이해했는데 이대로 날 두고 가면 안 돼요. 그녀는 그의 눈꺼풀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제가 지켜줄게요.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눈을 떠요. 강철이. 그때 강철의 손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리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고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여리 괜찮아.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깁니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강철이만 살아있으면 나 진짜 괜찮아요. 이정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감과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기적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진실이 숨겨졌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광주의 빛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부드럽게 번져나갔고 강철은 그녀의 품 안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야엔 눈물에 젖은 여리의 얼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다행이다. 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비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언뜻 그녀의 눈동자에는 미소도 안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불길함과 거부할 수 없는 위기의 기운이 엄습해오는 듯한 불안감만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 여리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의 곁을 지키며 흐느끼는 여리의 태도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동료애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서로를 붙잡고 있는 감정이었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비비 자신이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단골 그때 우리가 둘만 있었던 곳. 그 깊은 협곡 사이에서 들려오던 말 못할 고통의 울음. 강철이 그때 왜 울고 있었는지 나는 다 기억해. 비비는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지만 그 통증은 오히려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는 자극제 같았습니다. 그 계집애 용담골에서 왔다고? 우연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 아이가 여길 찾아온 이유가 단지 귀물을 다스리는 사명 때문이라고? 아니야. 그 애는 지금 강철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과거 용담골에서 강철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언뜻 내비쳤던 날, 비비는 분명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지만 그 속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외로움이 있었고 그 상처를 감싸준 유일한 존재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철이 여리를 바라보는 눈에는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비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 소중함, 안도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비비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 거면 나도 더는 가만 있지 않아. 열이 내가 누구인지 왜 나타났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그리고 다시는 강철이 옆에 설 수 없게 만들어줄게. 그녀의 속눈썹 끝에는 미처 흘러내리지 못한 눈물 한 줄기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그것마저도 삼켜버렸습니다. 감정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귀물을 다스리는 이로서의 품이 무녀들과 함께 했던 훈련 왕실에서의 책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철이라는 한 남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 비비는 다시 한번 강철과 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 아이 용단골에서 왔다면 분명히 넙덕이와도 관계가 있을 테지. 무녀의 피를 잇는 자 귀물과 이어진 운명의 소녀. 그렇다면 그녀가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야. 강철이 넌 다시 그 어둠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난 그걸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질투와 위기의식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얽히며 그녀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전쟁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비는 그림자처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로. 수살기가 제거되자 칼날처럼 날서있던 공기가 느슨하게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기엔 여전히 피비린내가 서려 있었고 그 안에 섞인 무언가 낯선 기운이 사람들의 살결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중전의 몸은 피를 토하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나듯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처음엔 자신의 숨결이 제대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냘픈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이려 했지만 입술만 움직였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건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참회 같기도 후회 같기도 했습니다. 중전마마 살아계십니다.
상궁들이 다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지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지배당한 채 살아온 자신의 몸과 마음을 되짚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엔 분노도 슬픔도 허무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정은 무거운 걸음으로 수살기의 잔재에 다가갔습니다. 공기 중엔 아직도 기물의 기운이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고 그 흔적은 마치 부서진 그림자처럼 땅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은 무릎을 꿇고 부러진 기물의 뼈조각 하나를 들어 손 안에 쥐었습니다. 누가 너를 부렸느냐? 그의 물음은 낮았지만 날카로웠고 그 안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물이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누군가의 욕망이 누군가의 증오가 그리고 누군가의 명령이 그것을 불러낸다는 것을. 한참을 침묵하던 기물의 잔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땅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듯한 쇳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아구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리는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뚝하고 멈춘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구지 방금 뭐라고 했지?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팔척기. 그 존재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귀물도 같은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아구지. 마치 무언가를 지목하듯 누군가를 증오하듯. 아구지라고 했어요. 여리는 다가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떨렸고 이정조차 처음 듣는 듯한 두려움이 그 말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귀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지막 기운까지 흩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이름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리의 귓가에 심장에 피 속에 새겨지듯이. 팔척기도 같은 이름을 말했어. 도대체 아구지가 누구지? 그 이름을 어째서 귀물들이 하나같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여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넙덕이 할머니가 밤마다 붙들고 울던 이름 속에도 걸로 올라오기 전 몰래 엿들었던 무녀들의 주술 속에도 그 이름이 묘하게 스쳐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던 그림자 같은 존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귀물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 만들고 부르고 기른 거예요. 팔척기도 수살기도 결국은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구지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건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어떤 진실도 드러날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정 또한 그 말을 곱씹으며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아구지. 그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왕실의 역사에서도 철저히 감춰진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은 바로 그 이름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작이군. 이정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 얼룩진 전장의 서문을 여는 자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은 맹청의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정치적 파장도 무릅쓰고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결심이 굳건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결심에 비해 세상은 여전히 견고하게 거짓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풍사는 관련된 서류들을 모조리 불태운 후 붙잡혀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오히려 당당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이 상황조차도 예견된 것이라는 듯 여유로움마저 풍기고 있었습니다. 풍산. 이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었다. 아구지란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느냐? 풍산은 가소롭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아구지? 금시초문입니다, 전하. 혹 누군가의 애완동물 이름이라도 됩니까? 순간 정각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에도 경악이 번졌고 여리조차 이를 악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정의 눈썹이 살짝 떨렸고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서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데뷔전을 언제부터 들락거렸느냐? 이정은 조용히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물었습니다. 풍사는 그제야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입술이 꿈틀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대답이었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혹은 눈 감아주었던 수많은 관계들이 그의 등 뒤에서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지금 왕실의 중심에서 귀신을 길러낸 죄의 원형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왕을 괴롭힌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결단이 아무리 단단해도 세상은 그렇게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연서명을 통해 상소를 올렸고 맹청의 맹인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을 뿐 죄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이들입니다. 전하께서 감정에 휩쓸려 그들을 탄압하신다면 이는 대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왕은 상소문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속엔 겉으로는 도의와 윤리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점괘와 권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공포와 이기심이 담겨 있었죠. 결국 왕은 맹청의 맹인들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대궐 깊은 밤 이정은 단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절망에 가까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무너진 귀물의 뼈조각이 남아 있었고 그의 눈앞엔 여전히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아구지. 나약한 왕이라 욕하더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 이름 반드시 밝혀내리라. 그는 고요히 중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궁궐 깊은 지하에서 들려오는 맹세처럼 무거웠습니다. 여리는 깊은 밤 혼자 앉은 방 안에서 들숨보다 더 무거운 기억을 꺼내어 가슴 한복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자신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졌던 그날, 할머니가 쓰러진 채 차디찬 마룻바닥 위에서 숨을 거두고 그녀의 눈앞에 피범벅이 된 강철이 서 있었던 그 장면은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고 웃고 있었다니. 그녀는 중얼이듯 내뱉었습니다. 그 음성은 공중에 흩날리기보다 오히려 그녀의 목구멍에 꽂히며 가슴을 짓누르는 쇠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할머니를 죽인 놈을 보고 웃고 있었다니. 여리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며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피투성이었던 강철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때 그가 건넨 말없는 시선이 이제 와서야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눈동자 속에는 오히려 두려움과 당황함이 서려 있었던 것. 그녀는 이를 악물며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강철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고 그저 피를 뒤집어 쓴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침묵이 죄책감이라 믿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날 지키려다 그런 모습이 된 걸 수도 있었잖아. 왜 그걸 이제야 생각한 거야? 나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끝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죄책감, 후회, 슬픔 그리고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서로 뒤엉켰고 여리는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침묵 속에 한참을 앉아있던 여리. 그 순간 갑작스레 머릿속에 귀신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내 할미 계묘년 4월 궐 마당에서 팔척기를 마주쳤었다.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어. 그 말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귀신의 말이라는 점보다 그 내용이 그녀가 알고 있던 진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계묘년 4월. 그녀는 되뇌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달 정확히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시점. 그리고 궐마당이라는 단어는 무심코 넘기기엔 너무나도 명확한 장소였습니다. 귀신의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후회와 혼란에서 벗어나 결연한 의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 강철이 아니라 팔척기가 할머니를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믿고 있던 강철에 대한 오해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제껏 외면해온 또 다른 진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구하려 했던 거야. 그걸 몰랐어. 나는. 여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그럼에도 그녀는 그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저지른 오해의 대가라면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듯이. 그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달빛이 흐린 복도를 적시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다시금. 강철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찾기 위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와 슬픔을 품은 채 한 걸음의 정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정이 있는 곳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복도를 지나쳤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흔들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이정을 향해 꽂혔습니다. 이정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겁고 피로했지만 여리의 그 다급한 숨결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건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리는 숨을 몰아쉬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하 팔척기가 뭡니까? 왜 우리 할머니가 왜 그런 곳에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런 일에 휘말려야 했던 겁니까? 대체 무엇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이정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침묵했습니다. 숨결 하나조차 길고 무거웠고 그의 어깨는 그 어떤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팔척기가 있었다. 빌어먹을 악기였지. 밤도 낮도 구분하지 않고 찾아오는 그 기물은 나의 아비 선왕을 덮쳐 결국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악기는 단지 기물이 아니었다. 그놈은 이왕가의 죄로 인해 태어난 저주였지. 우리가 만들어낸 죄값이었고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부끄러운 역사였어. 여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꾹 누르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악기가 저희 할머니도 죽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단지 무녀였다는 이유로. 넙덕이 제 할머니는 수많은 기물의 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운명이었나요? 그렇게 왕실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했던 겁니까? 이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죄책감이 서려 있었고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그 죄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리의 눈물은 흐르고 또 흘렀고 그 방 안엔 한 무녀의 희생과 한왕의 침묵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슬픔을 감내하며 서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어떤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풍산 뒤에 숨어 있었던 진짜 배우가 마침내 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김봉인 왕의 외조부. 조용히 웃으며 조정의 절반을 쥐고 흔들던 그는 한나라의 권세보다 더 큰 야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물을 단순한 괴이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간의 감정과 욕망으로 조종 가능한 도구로 보았고 그 도구를 정치의 칼끝으로 사용해 왕실을 흔들어 왔습니다. 풍산을 내세워 기물을 풀고 반대파를 제거했으며 수많은 귀신들의 분노를 권력으로 바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여리 넙덕의 손녀이며 무녀의 피를 잇는 마지막 존재까지 없애려 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숨기고 싶은 과거는 계속 세상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정각 안 김봉인은 영상 앞에 앉아 부드럽지만 싸늘한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원자의 목숨을 한 달 내에 끊어놓겠다. 피를 거슬러 흐르는 자는 이 왕실에 남을 수 없지. 영상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감히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김봉인의 말은 곧 명령이었고 그의 명령은 수많은 죽음을 예고하는 예언이 되곤 했습니다. 그 순간 먼 사찰 한편에 놓여있던 천지장군의 불씨가 갑자기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씨를 지켜보던 무녀가 놀라 외쳤습니다. 이건 피로 묻은 불꽃이에요. 누군가가 귀신의 저주를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김봉인의 또 다른 말이 정각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애체장인 그년이 넙덕의 핏줄이라더냐. 무녀의 씨는 끊어야 한다. 그래야 저주도 멈춘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협박이 아닌 선전포고였습니다. 여리를 향한 칼끝이 드러난 순간 왕실을 에워싼 불씨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복수의 불꽃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씨는 이제 조용히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실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화염으로 피와 침묵 속에 쌓여온 죄의 흔적을 모두 태우려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적의 실체가 드러난 지금 누가 먼저 칼을 들 것인가?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그 선택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숨기고 부정하고 덮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주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궁구해. 살아남으려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구지 팔척기 그리고 김봉인. 이제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질 차례인가요? 지금부터 진실을 드러낼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